1억 원이 든 돈가방을 잃어버리고 경찰서 연락을 받고 갔더니 작은 꼬마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돈 찾아줬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무슨 사정인지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 아이의 엄마를 만나러 간 순간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고요. 젊을 때 죽기 살기로 일하며 살았던 저의 지난 날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한창 사업을 키워가던 시기였어요. 마흔에 시작한 제 사업이 10년이 지난 그제야 안정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참 숨가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손자 녀석이랑 마당에서 공도 차고 아내랑 텃밭일도 하면서 그럭저럭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말이죠. 이런 생활을 누리기까지 저에게 닥친 가난 덕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결코 쉽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릴 땐 가난이 너무나도 익숙한 친구처럼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그 시절엔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 저녁 끼니를 굶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병약하셨고 어머니는 손이 닿는 데까지 일하시다가 결국 몸져 누우셔서 동생들 끼니까지 제가 책임져야 했고요. 장남이던 저는 7살 때부터 동생들 손잡고 새벽 시장에 나가 박수를 주어 식구들 먹일 음식들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학교요. 초등학교는 1학년 한 학기 다니다 말았네요. 책가방 대신 지게를 매야 했고 연필 대신 삽을 들어야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니 어린 마음에도 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산다. 어떻게든 일어나야 한다. 그 생각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고작 8살의 사내아이가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 상자 나르고 점심 땐 공사장에 가서 모래 푸면서요. 저녁이 되면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식당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더 배가 고팠죠. 때로는 공장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요. 공장에 도둑이 드는지 보라고 저를 공장 문 앞에 앉혀놓는 일을 동네 아저씨가 가끔 시켜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 5 식구 겨우 국물을 모자라지 않게 입에 넣을 수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고단해도 그 일들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정도 되니 아이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해지더군요. 다른 친구들이 책가방 맨 어깨가 무거워지고 연필 잡은 손에 굳은 살이 생길 때 저는 손바닥 가득 일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단단해졌던 거죠. 그런데도 저는 누구를 탓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약값에 동생들 먹일 음식값을 벌려면 그럴 틈도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해 쓰러지듯 잠이 들면서도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고물상에서 일하던 어느 아저씨가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일 참 야무지게 한다. 우리 공장에 자리 하나 있는데 가볼래? 그 아저씨의 말이 제 인생의 첫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저를 싼 값에 이리저리 심부름만 시켜줘도 좋은데 정식으로 월급이 나오는 제대로 된 일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당연히 하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웃으며 저를 이끄셨고요. 그런 아저씨를 따라가 일하게 된 공장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는데 일이 어렵진 않았기에 저는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기계 다루는 법을 익히려고 눈에 불을 켜고 했어요. 사장님도 그걸 좋게 보셨는지 1년 후엔 기계 2대를 저한테 맡기시더군요. 그러면서 월급이 조금씩 오르게 되니 저는 배움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을 배우는 것도 배움이다 보니 더 많이 알면 그만큼 제 능력이 되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후로는 틈틈이 야학을 다녔습니다. 공장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저처럼 학업을 마치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봉사를 해주시는 대학생 누님 형님들이 계셨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어린 축에 끼었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꾸벅꾸벅 졸면서 칠판을 바라봤죠. 작업복에 기름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앉아 글자를 따라 써내려갔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공부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나가지 못했기에 겨우 이름이나 쓰고 글을 읽는 수준이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30을 훌쩍 넘겨서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핑계이긴 하지만 야근이다 뭐다 하다 보면 약을 조금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 저를 붙들어 공부를 시켜주신 그때 그 누님들과 형님들께 감사할 뿐이죠. 저에게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더 포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드디어 들어간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앞에 두고는 어릴 적 교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봤던 친구들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부럽다는 생각에 감히 하지 못했는데 시험지를 받고 앉아있다 보니 그때 그 친구들이 부러워져서요. 배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 공부를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는 해내자 싶어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들 공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 시켰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번 돈으로 뒷바라지도 다 했고요. 저만 보면 죄인인 듯 구시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행복했기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다 마흔쯤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며 익혔던 기술을 바탕으로 조그만 금연공장을 직접 차려보자 마음먹었거든요. 주변에선 무모하다고도 하더군요. 공장 하나 운영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건 무언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밑에서 묵묵히 일만 해왔으니까요. 제 인생이 늘 포기와 참음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책가방 대신 공사장 마대를 맺고 연필 대신 망치질을 먼저 배웠던 저에게 공장 일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넉넉한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차리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었죠. 그것마저도 다 알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그것마저 해낸다면 정말 제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요. 저에게는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접은 채 어른들 틈에서 일터를 전전하며 배운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30이 되어서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땄던 끈기도 있었고요. 밤에는 야간 작업을 하고 틈틈이 졸린 눈을 비비며 독학하면서 말이죠.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에 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저에겐 세상 그 어떤 상장보다 값졌거든요. 동생들 뒷바라지도 제가 도맡아 했고 막내는 대학까지 보낸 저였고요. 부모님 병수발도 제 몫이었기에 가끔은 제 인생이 제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가족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제 지난 날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했죠. 그렇게 지내다 마흔이 되던 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대로 늙어가기엔 내 손에 쥔 게 너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겁은 났지만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한 대 있는 기계도 중고였고 직원이라고 해봐야 저 혼자였지만 작은 간판 하나 달고 나니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겨우 잡은 거래처 일을 빠르게 하려고 밤새 기계 앞에서 자다가 깜빡 졸기도 하고, 일감이 없을 땐 무작정 거래처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건 제 인생 처음으로 내 힘으로 세운 내 자리였으니까요.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을 차려놓고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위기가 찾아왔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싶게요. 워낙 넉넉치 않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거래처가 하나씩 끊기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며칠씩 잠을 못 자겠더군요. 그래서 혼자 공장에 나가서 기계를 돌리고 밤새워 철판 자르면서 납품기한 못 맞출까 노심초사하며 버텼죠. 망하고 또 망하면서 정말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끊기고 몇 안 되는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향했던 사람들 말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밑바닥에서 살지 왜 덤벼드냐.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그렇게 밑바닥만 살아왔잖아요.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스스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서요. 그때 이미 버티는 힘을 배워놨던 거죠. 그 힘이 결국 저를 만들고 버티고 싶게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누구보다 느린 걸음으로 왔지만 그래도 제 두 발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문전박대하던 거래처 중 한 곳이 다시 연락을 준 겁니다. 사장님, 그때 주셨던 견적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은 기계 돌리다 말고 혼자 울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준다고? 그건 저에게 살아볼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해냈습니다. 그 후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일거리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소문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한 번 나기 시작하니 불붙듯 퍼지더군요. 작업 하나하나 정성 다해 납품해서 그런지 그 집은 믿고 맡겨도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거래처가 늘어갔으니까요. 덕분에 공장의 기계도 한 대 두 대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직원을 더 채용하면서 이제는 함께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동료들도 생겼고요. 그 중엔 과거의 저처럼 학력도 없고 기댈 곳이 없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예전의 제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친구들은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요. 늦었다고 생각 말고 천천히 해. 네 속도대로 대신 포기하지는 말자. 그 말이 제 지난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거든요. 그렇게 공장을 운영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게 되자 상황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엔 꿈도 못 꿨던 외주 납품 계약도 따냈죠. 그리고 작게나마 제 이름을 업계에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진짜 대단하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 나올 줄 몰랐어. 그 말에 웃으면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버티는 것밖에 몰랐던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힘든 날은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제 안에 단단한 뿌리를 내려줬고요. 가끔은 공장 한켠에 앉아 처음 중고기계 하나 들여놓고 간판 하나 달던 날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공장을 열 땐 정말 무모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무모함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시절을 곱씹으며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죠. 제 이름을 건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던 그 결심이 결국 저를 이끌어줬고요. 누구든 어떤 밑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죠. 그게 빠르든 느리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한 번 더 붙잡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초반엔 매달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안도했지만 이제는 직원도 여러 생기고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날도 생기더군요. 예전엔 견적서 하나 내밀 때도 손이 떨렸는데 이젠 도면만 봐도 머릿속으로 구조가 그려지고 일정도 척척 잡히니 저 자신이 조금은 믿어졌습니다. 40 중반을 넘기면서 비로소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고요. 그렇게 어느덧 한 달, 두 달 쉴 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여유라는 걸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죠. 오랜만에 일찍 끝난 외근을 마치고 큰 계약금을 입금하러 은행에 들리기 전 문득 커피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하루 종일 여유 없이 다니느라 한숨 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근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가방은 제 옆에 두고 느긋하게 커피를 한 잔 마셨고요. 들려오는 음악을 배경 삼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죠. 우리 공장을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거래처의 말들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저를 대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바쁘게 돌아갈 공장을 떠올리며 흐뭇하기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가방이 없는 겁니다. 분명 제 옆자리에 두었는데 없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1억 원이 있었는데 말이죠. 1억이라는 돈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저에겐 정말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 수많은 작업들과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제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여윳돈은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든 가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변을 아무리 헤집어 봐도 보이지 않는 가방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커피숍의 CCTV를 돌려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누군가 제 곁을 오고 가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기에 가방을 가져갔다고만 추정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방을 찾는 일에 마음속에선 거의 포기하게 되더군요. 당장 1억이라는 돈이 사라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했고요. 그 돈을 메꾸려면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4천만 원 정도였기에 나머지 돈을 구해야 했죠. 안 그러면 계약을 한 거래처에 일을 못한다고 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위약금도 물어내야 하니 1억을 생으로 날릴 판이었고요. 이러나 저러나 1억을 준비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다니기 시작해 바쁘게 보냈어요. 그러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게 되었고요. 신고하신 물건이 접수됐습니다.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그동안의 긴장이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안에 돈을 넣어두었던 작은 가방까지 다 있다고 하셨거든요. 가방을 훔쳐갔던 누군가가 그 가방 속까지는 살피지 못했구나 싶더군요. 하늘이 저를 도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돈을 되찾으면
며칠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가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두 팔로 스스로를 끌어안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들어서는 문 앞 안내 데스크 뒤로는 2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고 무전기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잡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 대기 의자에 조그맣게 몸을 웅크린 아이 하나가 보였죠. 자신의 몸을 껴안듯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듯 단단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경찰서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인지 아이의 얼굴에는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제 눈이 아이에게 닿자 옆에 있던 경찰관 한 분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골목에 떨어져 있던 제 가방을 발견했고 그 곁에 있는 지갑까지 주어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던 거였다며 웃으시면서요. 이 아이가 직접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가방 안에 현금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주인 찾아줘야 한다면서 망설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직한 어린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준 천사와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천천히 아이를 향해 걸으면서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가만히 보니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잔뜩 웅크린 채 양팔로 무릎을 감싸고 앉아있던 아이는 제가 다가가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구멍이 뚫린 운동화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양말이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본 아이의 옷차림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겨울이 한창인데도 너무 얇은 점퍼 한 벌을 옷옷으로 입고 있었는데 지퍼는 고장났는지 끝까지 채워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소매도 누렇게 때가 타 있었고 작아서 몸에 꼭 끼는 듯한 바지는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선명한 것도 모자라 무릎 부분은 이미 천이 해져 있었죠. 작다 못해 앙상한 몸도 아이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 했고요. 그 작고 앙상한 손으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경찰서까지 왔을 모습을 상상하자 그저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이었죠. 아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참 묘했어요. 어린아이답게 투명하기도 했지만 어른스럽게 굳은 표정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불안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아저씨 가방을 주워줬다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기 안 무거웠어? 제 질문에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네, 지갑도 같이 있었어요. 가방 옆에 떨어져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왔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나 순하고 예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아저씨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아저씨가 보답을 조금 하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 거 있어? 그러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올려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10,000원이면 돼요. 아이의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돈이 든 가방을 주운 아이가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는 게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 제 물음에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더니 금세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오래전부터 병원에 있었어요. 치킨 좋아하는데 병원밥만 먹었거든요. 생일인데 제가 아무것도 못 드렸고요. 10,000원만 있으면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병상에 누운 아버지 곁을 지켰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아이가 입은 옷차림부터 아이의 상황까지 너무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처음엔 조금 경계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웃으며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치킨 말고도 보답을 더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려면 엄마를 만나서 설명도 해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제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집으로 향하는 내내 아이는 저를 자꾸만 올려다보면서 무언가 확인하는 듯 보이더군요. 조금 웃는 것도 같았지만 이내 감정을 감추려는 듯 행동했죠. 그런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아직 순수해 보여 예뻤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괜히 미소 지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름과 나이를 물었더니 예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아람이었고 당시 9살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까지 가정을 꾸리지는 못해 아이와 지내는 게 어색했지만 그렇게 걷다 보니 아이도 안심이 되는지 저를 따라 웃더라고요. 한 20분쯤 언덕길을 걷다 보니 작은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그 대문을 열더니 아래층으로 이끌었고요. 저는 아이를 따라 고개를 숙여 아이 집으로 향했죠. 낡은 반지하, 벽엔 곰팡이 자국이 있는 계단을 바라보며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제가 8살 때 살던 그 집 같아서요. 그 집은 지하는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물이 새고 그로 인해 생긴 얼룩이 여기저기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감상에 잠시 빠져있는 제 앞에 문이 열리고 아이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내가 돈 찾아준 아저씨도 같이 왔어요. 그러자 문 앞으로 나온 젊은 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 곧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고요. 저기 무슨 이야기인지 저희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야 아이 어머니는 안심하셨는지 아이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아이가 도움이 됐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아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거실 구석엔 휠체어가 있었고 아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분은 병원에서 퇴원해 잠시 집에 계신다며 함께 인사하시더군요. 아이 어머니는 곧이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람이가 예전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크게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보자마자 들고 경찰서로 갔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실수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짐을 떨쳐내기 위해 이번엔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해낸 아이가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람이가 어머니 덕분에 정말 잘 컸네요. 가방을 준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경찰서까지 직접 들고 갔다니 저라도 쉽지 않았을 일을 해낸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이도 어딘가 쑥스러운 듯 제 옆에 가만히 서 있었고요. 그러다 하람이가 조심스럽게 제 옷자락을 당기더니 말하더군요. 아저씨, 근데 그 치킨은요? 아빠한테 지금 사다 드려도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 보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서 아이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다 드릴게요. 아이와 제가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오면서 사오려고 했는데 그 길목에는 없었어요. 그 순간 아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하람이가 그런 약속을 하던가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이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하람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더라고요. 저는 하람이 손을 꼭 잡고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하람이는 신이 나서 처음 집으로 향할 때보다 말이 많았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아무 말 없이도 아이가 느끼는 그 든든함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고요. 치킨을 사고 돌아와 다시 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하람이 어머니는 작은 상을 펴고 접시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치킨 냄새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우자 하람이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스쳤죠. 하람이는 조심스레 아버지 앞에 치킨을 놓아드리더군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늦었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이의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어머니는 눈을 닦으며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쓸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 가족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라도 더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죠. 어쨌든 아이에게 돈을 찾아준 보상을 해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치킨을 먹고 잠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셨고 하람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건 하람이에게 주는 제 선물이에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지금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이만큼만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어머니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선물까지요. 치킨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런 아이 부모님께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른들도 준 가방을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람이는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갔잖아요. 제 가방에 서류가 많아 꽤 무겁거든요. 그 용기와 정직함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칭찬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아이에게 건네자 하람이는 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조용히 아이의 등을 살짝 밀어주셨고 하람이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 어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죠. 돈이 여러 장 나오자 아이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든 돈을 보고 하람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 돈에 대해 설명했어요. 거기엔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돈을 찾아줬으니 받아야 하는 돈이죠. 보상이지만 하람이의 용기와 정직함을 잊지 않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 돈은 하람이의 꿈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자 아이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아버지는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이 어머니는 이내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이 어머니 손은 떨리고 있었죠. 사실은 그 가방 안에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은 저희 회사의 절실히 필요했던 돈이었고요. 돈을 잃어버리고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이었죠. 그걸 하람이가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5%에서 20%가 사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정도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그제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람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저씨, 그런데 이 돈은 꼭 제가 써야 해요? 아빠 치료비에 보태면 안 돼요? 아이의 그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고 저도 순간 울컥해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아이에게 말했죠. 하람아,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만 이건 네 몫이야. 아빠 치료는 아저씨가 도울게. 약속해. 하람이는 네 꿈을 위해 이 돈을 아껴서 잘 쓰면 돼. 그리고는 제 명함을 꺼내서 아이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건 어른들께 드리는 작지만 진심 어린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아이가 너무 귀한 가치를 보여줘서 저도 그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이와 약속한 대로 앞으로 아버님의 치료비는 제가 보탤게요. 여기에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하람이가 저 살려준 것에 비하면 약소해요. 그러자 아이 어머니는 제 명함을 받아드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잘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아이 어머니를 향해 웃어드렸고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쓰다듬으셨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하람이 가족과 함께 조용히 웃으며 치킨을 먹고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려 하자 하람이는 문 앞까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저씨, 다음에 또 놀러 오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약속할게.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사들고 올게. 그 말에 하람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웃음은 아이의 마음에 있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증거 같았고 어느새 제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문득 어린 시절 병상에 누워있던 제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누군가의 작은 따뜻함이 그렇게 고마웠었죠. 처음으로 저에게 월급을 받게 해주신 사장님의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 형편이 나아졌다는 핑계로 잊었던 다짐이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루가 누군가에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죠. 낯선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작은 손길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억 원. 누군가에겐 그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회사의 생존이 달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을 때 느낀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밤잠을 설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수없이 되짚으면서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죠.
아빠 치료비에 보태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큰돈 앞에서 망설이며 꺼낸 그 말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고맙다, 하람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랍을 열고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적어둔 제 꿈이었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사람이 되자. 바쁘다는 이유로 그 약속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를 다시 반듯하게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그 옆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람이 덕분에 다시 시작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한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걸 느끼면서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아주 작은 진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지인에게 부탁해 하람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반지하 집 대신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빌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월세이긴 했지만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너무 과한 일일 수 있지만 그날 아이가 보여준 한 줌의 용기가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하람이 가족에게는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조용히 그 가족을 도왔거든요.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더라고요. 하람이 아버지인 김성우 씨는 몇 해 전부터 지병인 기흉으로 고생 중이라고 했지만 생활고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계속 미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하람이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원비 일부를 조용히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누군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그 손을 놓아선 안 된다고 느꼈죠. 제가 그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김성우 씨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족들 걱정에 밥 한 끼도 편히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모두가 고생한다며 병실에서도 자꾸 퇴원하려 하셨죠. 그런 분이었기에 더더욱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다행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고 퇴원하시던 날 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살아있는 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려받기 위해 도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성우 씨는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어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고 학력이나 경력도 부족하다며 자신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성실함이야말로 어떤 능력보다 귀하다고 생각했고 성우 씨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신 분이라면 당연히 성실한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사 후 성우 씨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배워가시더니 남들보다 2배는 성실하게 일하셨고 어떤 일이든 책임감 있게 해내셨죠. 회사 동료들도 점점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몇 년이 지나 과장으로 승진했을 땐 모두가 아낌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지금 그는 제 사업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죠. 이제는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아주 작은 손내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까지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그 가족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람이에게서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같은 메시지가 오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었죠. 그랬던 하람이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일 겁니다. 해마다 제 생일이면 손편지를 보내오곤 하더니 어느새 그렇게 자랐죠.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잘 자란 그 모습이 기특할 뿐입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살아났어요. 아버지에게 치킨 사드릴 수 있었던 그날을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여전히 아이가 보내는 그 손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날 경찰서에서 만났던 앞니 빠진 채로 웃던 작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쳐 보이기는 했지만 맑고 투명하던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죠. 하람이와의 인연은 우연이었지만 그날의 만남은 저에게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추억만으로 제 노년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이제는 하람이가 나눌 수 있는 어른이 된 만큼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엔 진심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하람이의 작은 용기와 정직함이 저를 비롯한 한 가족을 살렸고 제 인생에도 따뜻한 빛이 되어주었듯이 말이죠. 그 아이가 보여준 맑고 고운 마음이 이 세상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연이 제 삶에 남긴 울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람이와 그 가족을 통해 저는 진정한 나눔과 따뜻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약속을 되새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정직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손길이 존재한다는 것도요. 그 손길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람이가 보여준 순수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그 증거니까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제가 나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그 온기로 모두가 행복하시는 것도 바랍니다. 그 바람을 전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